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SOMIA가 오는 11월 말로 종결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 일본이 어떤 정보 자산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군사, 정보 전문가들의 상대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를 알아본다. 미국과 한국이 보유한 정보 자산도 함께 살펴본다. 정보 자산은 크게 하늘의 인공위성, 육상의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그리고 해상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까지 다양하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현재 7개의 정보 수집 위성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관방 조직령은 정보 수집 위성을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는 등 내각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화상 정보를 수집할 목적의 인공위성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필요한 한반도의 군사정보 수집이 핵심 목적인 정찰위성, 즉 스파이 위성이다. 일본이 정보 수집 위성의 개발과 발사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북한 미사일이다.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함경북도 무수단위 예지명이 대포동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로 추정되는 부분이 동해상에 2단계 추진체로 추측되는 부분이 일본 동북지방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각각 떨어졌다. 북한은 이를 두고 자국 최초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을 비난했다. 일본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발사체를 즉각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더욱 불안해했다. 사건 직후 일본의 당시 집권당이던 자민당에선 독자적인 정찰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동조했다. 그 결과 12월 22일의 가기 결정으로 정보 수집 위성의 도입을 확정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의 GPS 위성 미츠비키 2호기가 발사되는 모습. 일본은 위성 제작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정보 수집 위성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그 수준은 미국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본은 2013년 3월 8일 해상도 1급의 광학 1호기를 시작으로 그해 3월 28일 해상도 1에서 3m의 레이더 1호기를 각각 쏘아 올리면서 정보 수집 위성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6년 9월 11일 1호의 동급의 광학 2호, 2007년 2월 14일 동급의 레이더 2호, 2009년 11월 28일 60cm급의 광학 3호, 2011년 9월 23일에는 동급의 광학 4호를 각각 쏘아 올렸다. 이렇게 2011년까지 쏘아 올린 7개의 정보 수집 위성은 수명을 다하거나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기권으로 추락해 소멸했다. 2013년 3월 8일 로켓 발사 실패로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동시에 잃기도 했다. 현재는 2011년 12월 12일 쏘아 올린 해상도 1m급의 레이더 3호와 2013년 1월 17일 동급의 레이더 4호, 2015년 2월 1일 예비 레이더 위성, 2015년 3월 26일 30cm급 실제 성능은 40cm급 광학 5호, 2017년 3월 17일 50cm급 레이더 5. 일본은 현재 광학 위성 3기, 레이더 위성 3기, 예비 레이더 위성 1기를 가동한다. 레이더 위성은 통상 2기가 한개 조를 이루어 정보를 수집한다. 최종적으로 광학 위성 4기, 레이더 위성 4기, 데이터 중계 위성 2기 등 모두 10기의 정보 수집 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이 운영하는 7기의 정보 수집 위성은 EOIR 광학 적외선 적어도 위성과 합성 개구 레이더를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으로 이루어졌다. 통상 광학 위성으로 부르는 EOIR 위성은 근적외선 관측 기능을 지닌 고성능 망원 렌즈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지상을 직접 촬영해 화상 정보를 수집한다. 통상 지상 700km 상공에 있다가 정밀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있으면
200에서 300km까지 내려와 목표물을 촬영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내장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다. 구름이 끼면 공중에서 지상 관측도 어렵다. 레이더 위성은 일반 레이더가 아닌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을 사용한다. 일반 레이더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되는 정보를 파악해 대상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거리 정도를 파악한다. 하지만 레이더 위성에 장착하는 SAR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상에 레이더 전자파를 연속적으로 발사한 뒤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파악하고 계산해 목표물의 모습을 수학적으로 합성한다. 지상이나 해상의 굴곡면의 모습을 고해상도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이동 목표 추적 MTI도 가능하다. 정찰기나 전투기는 물론 인공위성과 무인기에서도 폭넓게 활용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탐지에 이 장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름이 끼어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지만 해상도는 광학위성보다 떨어진다. 그동안 일본은 인공위성 정보 자산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명성과 조금 다르다. 해상도에서 미국 위성과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의 필요에 따라 이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은 군사위성의 영상 정보도 제공해왔다. 미국 군사위성의 해상도는 최고 15c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할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미군에 대해 일본은 불만에 많았다. 이를 독자 정보 수집 위성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본이 촬영 대상을 외국이 규제하지 않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국산 위성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던 이유다. 미국에는 상업 위성이 많지만 두 가지 규제를 한다. 우선 미국 정부는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한 위성 촬영을 안보 상위 이유를 들어 불허한다. 이를 셔터 컨트롤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해상도 규제를 한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낮은 해상도의 위성사진 정보만 외국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50cm 이하의 해상도를 가진 위성 사진만 판매할 수 있었다. 미국이 허용하는 상업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의 해상도와 비교하면 된다. 구글어스는 통상 가로세로 각각 1m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는 1m급의 사진으로 대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은 60cm급까지 제공한다. 미국의 상업 위성 운용사인 GY사가 보유한 지구 관측 위성인 GY1호의 경우 최고 41cm급 해상도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판매는 50cm급까지 한다. 미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 광학 5호의 경우 GY1호가 가진 41cm급을 넘는 수준을 목표로 했다. 일본은 자체 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미국의 셔터 컨트롤과 해상도 규제를 넘어 자신의 눈으로 북한 등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셈이다. 미국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한반도의 미묘한 상황을 일본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2014년 규제를 완화해 해상도 25cm급까지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발사해 운용하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의 해상도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업 위성 수준보다 떨어지는 셈이다. 일본은 2021년 발사 예정인 정보 수집 위성 광학 8호의 경우 25cm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겨우 상업 위성의 최고 수준에 접근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독자 정보 수집 위성을 보유하고 운영하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 이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말이다. 미국은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해 ICBM을 우주에서 탐지하는 정찰위성 감시와 조기 경보 체제인 우주적외선 시스템 SBIRS를 가동하고 있다. 적이 발사한 ICBM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GMD의 일부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ICBM급 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은 물론 중단거리 전술 미사일의 조기 탐지와 경보도 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를 이스라엘로 발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탄도미사일과 전술 미사일을 통합해서 탐지, 추적하는 21세기형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SBIRS를 개발했다. 조기 경보는 물론 탄도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우주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정지 궤도 4개, 고궤도의 2개의 위성을 각각 가동해 지구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SBIRS 하이와 저궤도의 24개의 위성을 촘촘하게 배치해 탄도미사일의 탄두와 분리된 로켓, 기만 비행체까지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우주 추적과 정찰 시스템 SSTS 또는 지구상에서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이뿐이 아니라 별도로 수많은 정찰 위성을 가동하고 있다. SBIRS는 미국이 1966년 이후 30년 이상 가동해온 방어지원 프로그램 DSP를 대체했다. 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인 DSP는 1966년부터 2007년까지 발사된 23개의 정찰 위성으로 이루어져 ICBM과 우주발사체를 감시해왔다. DSP 정찰 위성은 수명이 1.25에서 5년에 불과해 수시로 새로 발사해 보충해야 했다. 정찰위성 1개에는 적외선 탐지기가 2000개나 달렸다. 미국이 최초로 가동한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은 1960년 도입한 미사일 방어 경보 시스템 미다스이다. 미다스는 인공위성이 적외선 탐지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우주발사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1966년까지 모두 12기의 위성을 발사했다. 이는 더욱 진보한 DSP에 의해 대체됐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은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미국도 한미 관계나 정치적 이유, 군사적 판단 등에 따라 한국군과 정보당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지역, 해상도를 통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세계에선 상식적인 일이다. 생생한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항상 얻을 수는 없었다는 의미다. 한국이 국민 안전을 위한 군사 정보 확보를 위해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자위대는 위성 외에 미쓰비시가 제작한 지상대공 레이더 JFPS-3 7대와 JFPS-5 4대를 운영하며 탄도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 지상 기반의 레이더다. 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미군의 NFPS-117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4D에 장착한 ANTPY2 레이더와 비교되는 고성능 레이더다. 한국군은 그린파인 레이더로 미사일을 탐지한다. 앞으로 위성 등 탐지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만재배수량 1만 톤의 아타고급 투척과 9,500톤의 곤고급 내척 등 모두 6척의 호위함에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했다. 현재 준비 중인 만재배수량 1만 2,500톤의 마약급 호위함 2척도 마찬가지다. 한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1만 톤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에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장착했다. 수평선 너머에 대한 탐지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 탄도 미사일을 서로 다른 해역에서 이어가면서 탐지하면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사일 탐지 장치의 성능과 숫자가 아니라 탐지 가능 지역의 확대이다. 이에 따라 탐지 가능 지역 확대로 조기 경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시너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협력이 줄면 탐지 범위가 제한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군사적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는 건 상식이다. 정보 부족으로 도발 탐지에 구멍이 생기면 탐지 대상은 군사적으로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다. 강력한 군사력과 탐지 능력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과 틈과 구멍을 보이는 상황 둘 중에 어느 것이 평화를 보장할까? 게다가 지구는 둥글고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의 상황은 지상이나 해상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나 일본 한나라의 독자 탐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 서쪽의 중국과 동북쪽의 러시아에
손을 벌려 정보를 얻을 수도 없지 않은가. 정보의 확대는 곧 국익 증강이자 국민 안전의 강화다.